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하이투자증권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영훈이라고 하고요. 업계 경력은 30년 됐습니다. 시장이 조금 어렵기는 한데, 그러니까 지수는 올라가는데 사실 수익 내기가 쉽지 않은 장이다 보니까 오늘 좀 생각하고 또 같이 좀 공유를 하면서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저도 물론이고 보시는 분들도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삼성전자가 신고가를 경신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높아지는 시점인데요. 삼성전자 주가가 이렇게 오르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동네 바보형 취급을 받다가 이제 삼성전자에서 시장에서 놓쳤던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레거시 쪽의 강자라는 사실이죠. 이 반도체 시장이 AI에 포커싱을 하다 보니까 오로지 우리나라에서는 HBM으로만 계속 이제 쳐다보게 돼 있었고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글로벌 마켓 점유율이 지금 55% 정도 되는 그 하이닉스가 절대적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삼성전자에 대해서 좀 퀘스천을 가졌었고요. 또 한 가지는 사실 이제 엔비디아로 대변되는 그 AI 칩 시장에서의 절대 강자가 있는데 그 시장을 뚫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계속해가지고 이제 주가에 대해서 부담으로 작용을 했었고 반대로 하이닉스는 재무적인 어떤 현금 흐름의 부담에도 불구하고 계속해가지고 올랐었던 부분들은 이제 선수금 을 받아가면서 투자를 하면서 거기에 대응을 하다 보니까 HBM 시장에서 제일 잘하고 있고 그쪽 시장이 많이 성장을 하니까 하이닉스로 포커싱이 됐었는데 2분기 실적이 시장 가이던스는 8조 2천억 정도였고요. 실적 발표하기 전날 그 여의도 스트릿 가이던스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여의도 업계에서 떠도는 거는 잘하면 9조 원대 한 중반까지도 나올 수 있겠어 했는데 막상 딱 뚜껑을 열어보니까 10조 4천억 원이라고 하는 여의도 스트릿 가이던스를 초과하는 서프라이즈가 나오니까 보통 삼성전자가 실적 발표가 나오면 그 전에 올랐다 당일날 빠지는데 그날 흔들림이 약간 있기는 했지만 그거 무시하고 더 올랐었던 거죠. 그러면서 시장에서 레거시 쪽을 다시 봐야 되는 거야? 레거시 쪽에서 어차피 이익이 많이 났을 테니까 하고 이쪽을 쳐다보게 되니까 그때부터 이제 우후죽순으로 이제 리포트들도 나오고 이러면서 이제 올라갔는데 실제로 이제 삼성전자는 동네 바보형 취급을 받았던 건 파운드리에서 1등 하겠다고 하는데 계속 뒤로 쳐졌고 HBM에서 퀄테스트 통과를 장담했는데 안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작년까지 올 초까지만 해도 이 레거시 제품 D램이나 낸드 쪽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었으니까 올라오고는 있었지만 근데 2분기에서 서프라이즈가 나오니까 이 시장의 절대 강자는 누가 뭐래도 삼성전자고 그 다음에 지나간 얘기이긴 하지만 22년, 23년 그 투자를 놓고 봤을 때 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나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현금 흐름의 문제 때문에 적극적인 투자를 거의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 D램이나 낸드 쪽에 투자를 계속 했었던 데는 삼성전자밖에 없고 이쪽 시장이 회복이 되니까 당연히 그러면은 삼성전자는 이전보다 더 많은 실적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죠. 여기에 덧붙여가지고 하이닉스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HBM에 투자를 하는데도 마찬가지로 현금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거를 갖다가 새로 라인을 깔게 되는 금액이 100이라고 그러면 D램 라인을 갖다가 HBM 라인으로 전환하는 데 들어가는 건 10이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D램 라인을 갖다 또 전용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알아서 D램 캐펙스 자체가 줄는 거죠. 기본 라인 자체 수가 줄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의 지배력이 더 강화되는 그런 그림이 나왔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찌됐든 간에 지금 엔비디아 쪽에 퀄테스트 통과되고 이게 매출로 인식이 될 거라고 1분기 컨퍼런스 콜에서 삼성에서 얘기를 했는데 안 됐죠. 그런데 결국은 되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을 계속 갖고 있는 거죠. 근데 왜 결국은 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이거는 삼성의 희망사항이라기보다는 엔비디아가 올해까지는 하이닉스하고 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를 통해 가지고 받는 HBM으로 어느 정도 공급을 갖다 이제 커버할 수 있는데 문제는 내년에 가서 신제품이 출시가 되고 했을 때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안에 어떤 시기든 간에 그걸 맞출 것 같다. 그러면은 삼성전자에 요구하는 거는 어쨌든 수율을 올려라라는 거거든요. 그럼 수율을 엔비디아가 기대하는 것만큼 올릴지 못 올릴지는 가봐야 되겠지만 결국은 엔비디아 쪽에서도 삼성을 마냥 외면하기는 쉽지 않을 거다라는 기대감이 시장에 지금 자리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 얘기는 뒤집어 놓고 얘기하면은 엔비디아 향으로 퀄테스트 통과 기사가 났던 발표만 나오면 주가는 여기서 한 단계 더 오를 수 있을 것이다. 그런 기대감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파운드리 쪽은 사실 오히려 계속해서 시장 점유율이 떨어지고 있고 그동안 얘기했던 걸 감안해 보면 그 TSMC로부터 고객을 오히려 뺏어와야 되는데 뺏기는 형국이거든요 지금도. 그래서 이쪽은 아직까지는 기사나 이런 내용들을 보면 뭐 최초로 2나노에서 고객을 확보했네 이런 얘기 나오는데 이건 좀 기시감이 드는 게 그 전에 3나노 때도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쳐다보는 게 아니라 좀 구체적으로 성과가 TSMC하고 거래하는 소위 말해서 빅테크를 얼마만큼
유치하느냐, 이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유치하면은 삼성이 알아서 밝히겠죠. 그런 것들을 좀 봐야 되는데, 어찌됐든 그래도 파운드리 쪽에 적자 폭도 많이 줄었다. 그래서 최악은 지난 거 아니냐라는 기대감이 어느 정도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하반기에, 상반기는 하이닉스가 전체적으로 IT 쪽을 끌고 왔다면 하반기는 오히려 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 쪽에서 기대감을 조금 더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한편에서는 반도체 시장에 슈퍼사이클이 온다는 기대가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슈퍼사이클이 온다는 근거는 무엇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일단 AI 쪽으로 집중이 되다 보니까 그동안에는 AI 칩만 이제 봤었는데, 이게 조금 더 확산이 되기 시작하면은 투자만 해가지고 AI에서 성과가 안 나오면은 이게 IT 버블하고 똑같아질 수가 있거든요. 말 그대로 소비자들한테 팔고 수익이 나야지만 이게 더 이제 확장이 될 수가 있는데, 그걸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요즘 얘기가 나오는 게 온 디바이스 AI라고 하는 겁니다. 소위 말해서 이제 소비자를 대상으로 물건을 팔 수 있는 게 나와야 되는데, 그 첫 스타트는 삼성에서 했죠. 스마트폰에서 AI를 장착한 거 갤럭시 24에 했고, 요번에도 아마 장착이 돼서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갤럭시 북이라든지 이런 노트북 쪽에서도 AI 장착이 되고 있고, 이쪽 관련해 가지고는 이제 그 컴퓨터를 만드는 회사들은 다 AI 관련된 PC를 이제 출시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럼 이쪽 시장이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사실 확장을 더하게 되면 일반 가전제품으로 확장이 될 수 있고, 궁극적으로는 자동차로까지 이제 확장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확장이 되면 될수록 결국은 AI 쪽에서 중요시하는 칩도 중요하지만은 HBM도 중요하지만 레거시 D램이나 낸드 쪽, 이쪽 수요는 자연스럽게 올라간다. 단적인 예로 AI PC 같은 경우가 이제 만약에 기존 PC에서 AI PC로 그 전체적으로 시장이 바뀌게 된다 그러면 기존의 D램 사용량이 2배에서 2.5배 정도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사실 같은 PC 교체 주기가 도래해서 이 PC를 갖다 교환을 할 때 AI PC로 교환을 하게 된다 그러면 같은 대수를 팔아도 판매량 자체는 늘어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 D램 쪽에 투자 자체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이쪽 시장에서 쇼티지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현 시점에서도 다들 쇼티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가만히 보시면 하이닉스도 그렇고 마이크론도 그렇고 지금 이 D램 라인 캐파 증설 얘기가 안 나와요. 다 HBM에 지금. 왜냐면 거기에도 지금 물량 대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면 이제 HBM 쪽으로 이제 이쪽으로 쏠리게 되면 또 어떤 상황이 나올 수 있냐면은, 이 반도체 칩을 만드는 건 웨이퍼를 통해서 만들잖아요. 근데 이 웨이퍼가 HBM 쪽으로 들어가게 되는 게 많아지면, 보통 HBM을 생산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기존 그 레거시 제품 생산하는 거 양으로 기준으로 했을 때 반이 안 되거든요. 거기에 문제는 또 수율이 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실제로 생산되는 건 훨씬 더 못한다는 거죠.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이 웨이퍼 비중 자체가 HBM 쪽으로 많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D램 쪽을 캐파 증설을 해도 그쪽으로 투여하기가 또 쉽지가 않은 거죠. 낸드 쪽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레거시 제품 쪽에 쇼티지가 생각보다 길게 갈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실제로 최근에 증권사 리포트를 보면은 삼성전자가 역대급 실적을 냈을 때가 58조 원 정도 영업이익이 났었는데, 이미 그거를 넘어서는 실적 전망을 하는 것들이 내년 실적 기준으로 해서 나오고 있고, 외국계에서는 심지어 90조를 얘기하는 데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전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역대급 실적을 내년에 이 추세로 가게 되면은 HBM 아니더라도 충분히 낼 수도 있지 않겠냐라는 기대감이 지금 시장에 좀 형성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를 갖다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면, 양의 증가가 아니라 이 쇼티지 때문에 가격의 상승에 의해 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확장이 되고, 결국은 양도 늘어나게 될 거 아니에요, 판매량이. 그렇게 되니까 낸드도 그동안 감산했던 걸 갖다가 이제 원복을 다 시키는 그런 분위기잖아요. 그럼 원복이 된 상태에서 가격까지 올라간다 그러면 P와 Q가 동시에 올라가니까 이익은 더 급하게 올라갈 수 있다. 이런 기대감들이 지금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한 가지 그 낸드 쪽을 보면은 일본의 그 낸드 업체 거기가 지금 이제 감산했던 걸 다 원상 복구해가지고 이제 생산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삼성이나 또 하이닉스나 다 또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도 가격적인 부분에서 유지가 될 것이냐, 이건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일본 업체 같은 경우는 사실 다들 아시지만은 재무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태에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거기는 사실 어떤 식이든 좋을 때 많이 생산을 해야 되는 입장인데, 그렇게 될 경우에 삼성이나 하이닉스가 그럼 마냥 넉넉고 걔네들 많이 팔아먹게 지켜볼 일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나왔을 때 이제 키옥시아의 어떤 판매량의 증가를 유도했을 때 삼성이나 하이닉스, 마이크론 쪽에서 똑같이 나올 거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안 밀리고 오히려 가격이 올라간다 그러면 내년에 생각 이상으로 낸드와 D램 쪽이 좋아질 수 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기대감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삼성전자가 HBM, 파운드리 모두 뒤처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삼성전자의 HBM과 파운드리 전망은 어떠한지 궁금합니다. 참 사실 파운드리 쪽은 양치기 소년짓을 계속 해왔어요. 몇 년간. TSMC 잡겠다. 이재용 부회장 당시에 일성으로 얘기했던 것도 TSMC를 따라잡겠다 했을 때 시장 점유율이 17%였고요. 지금은 한 12%. 그것도 뭐 10% 밑으로 떨어졌다 올라온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뭐 사실 보여준 게 없습니다. 이럴 때마다 또 삼성은 항상 얘기했었던 게 앞선 기술을 제시하면서 이제 우리 2나노 사상 업계에서 처음으로 시도한다. 그리고 2나노 고객을 확보했다. 그거 3나노 때도 똑같았었습니다. 결국 중요한 거는 수율이거든요. 안정성. 그리고 이 파운드리 같은 경우는 이게 첨단 기술이 중요한 게 아니라 믿고 맡길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수율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삼성이 좀 앞으로 보여줘야 될 부분들은 어떤 신기술을 갖다 먼저 도입했다 이게 아니라 수율의 안정성을 통해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TSMC가 확보하고 있는 빅테크를 얼마만큼 뺏어올 수 있느냐. 이걸 보여줘야 된다. 근데 이제 뒤집어 놓고 얘기하면 그동안 뺏길 거 다 뺏긴 상태이기 때문에 더 뺏길 게 있을까? 그러면 이제 거꾸로 보면 제일 갈 때까지 간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다시 회복을 할 수 있는 어떤 전환점이 될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은 가질 수 있다. 근데 아직은 삼성 측에서는 홍보에 더 어필을 많이 하는 느낌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HBM 같은 경우는 이제 업계에서는 뭐 하이닉스 한 5년 정도 뒤쳐졌다라고 얘기를 해요. 수율도 지금 하이닉스는 뭐 80% 얘기를 하고 있고 80% 수율이면은 사실 이거 엄청난 거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아직까지 삼성은 엔비디아 향으로 퀄테스트 통과를 못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놓고 봤을 때는 사실 구체적으로 퀄테스트 통과를 통해서 우리도 납품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줘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납품을 할 수 있을 때도 사실 그 제품이 어디에 들어가느냐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내년에 신제품에 채택이 되게 되면 이거는 뭐 바로 경쟁이 붙을 수 있는 거고 이렇게 될 경우는 오히려 하이닉스가 흔들릴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조금 처지는 구모델 뭐 이런 쪽으로 해서 이제 납품이 되는 수준이라고 그러면 아직까지는 좀 멀었다라고 봐야 될 거고 납품 퀄테스트 통과 이슈로 분명히 주가는 된다고 하면 그걸로 오르긴 하겠지만 그것만 가지고 삼성전자가 다시 글로벌 넘버원이다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한계가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이제 삼성에서 강조하고 있는 거는 HBM4에서는 하이브리드 본딩 기술을 채용을 해가지고 추격이 가능하다라고 얘기하지만 그거는 언제나 그랬듯이 가봐야지 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이브리드 본딩 기술이 아주 완성된 기술이라고 평가는 안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건 좀 나중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평가할 단계는 아닌 것 같고요. 둘 다 좋게 말씀을 드리면 기대감, 나쁘게 얘기하면 아직은 보여준 게 없다. 그렇게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장기적인 성장성을 보고 이제 고점에 투자해서 오랜 기간 동안 고생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또 이번에 새로이 삼성전자에 투자해 볼까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삼성전자 투자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하방 리스크는 제한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대신에 삼성전자 투자할 때는 좀 인내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투자하신 분들도 다 인내하셨던 거고요.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앞서 말씀드렸지만 HBM이나 이 파운드리 쪽에서는 보여준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뒤집어 놓고 얘기하면 거기서 보여주면 주가는 한 단계 올라갈 거다. 좋게 말하면은 보여주면이죠. 근데 이제 아직까지 보여준 건 없기 때문에 그나마 이제 기대할 수 있는 거는 엔비디아가 내년도 매출을 놓고 봤을 때 삼성전자를 마냥 방치하지는 못할 것 같다라는 게 시장 기대감이라는 거죠. 컬은 저도 개인적으로 통과는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문제는 수율일 거고 그렇게 되면은 삼성전자가 수율을 제대로 못 맞추면 된다 해도 조건이 그렇게 우호적이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건 염두에 두셔야 된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기대할 수 있는 거는 당장에는 레거시 쪽 회복에서 최대 수혜는 삼성전자다라는 거. 그 레거시 쪽의 어떤 성장은 AI 혁명이라는 게 말 그대로 잠깐 보여줬다 꺼지는 게 아닌 이상에는 이제 시작일 수 있다.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본격적으로 레거시 쪽에 투자를 강하게 아무도 집행을 못하고 있다. 그거는 가장 캐파가 크고 22년, 23년까지 투자를 감행했던 삼성전자한테는 큰 기회가 될 수도 있는 요인이다. 그렇지만은 이 레거시 사이클이라는 게 있고 만약에 HBM에서 돈을 또 많이 벌면 그냥 방치는 안 할 거 아니에요. 또 경쟁 업체들이. 그럴 경우는 또 어느 시점에서 이건 또 이제 순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그 다음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HBM이나 파운드리 쪽에서 뭔가는 보여줘야 된다. 라는 걸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연준의 금리 인하 얘기들 나오잖아요. 금리 인하가 가시화가 될 경우에는 달러가 약세가 될 수가 있고 어저께 트럼프 전 대통령 피격
기사가 났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 강달러는 어느 정도 완충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분의 스타일이 강달러를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고 수출을 통해 가지고 이제 자기네들도 많이 수출하기를 원하고 있고 그래서 약달러를 갖다가 굉장히 추구하는 양반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분이 된다고 했을 때는 강달러 현상이 완화가 될 수도 있고 그분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했을 때는 이 달러 강세 지금은 이제 총을 맞았다. 그러니까 이제 그 시스템 리스크는 아니더라도 어떤 시장이 불안감 이렇게 되면은 달러 쪽으로 돈이 좀 몰릴 수 있고 하는 것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달러 강세가 나올 수 있지만 금리 인하라든지 그 다음에 트럼프 당선 가능성이 높아질수록 약달러, 강달러에서 약달러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 경우에 대한민국에 투자를 한다고 했었을 때는 삼성전자가 거의 1순위 내지는 0순위가 될 가능성도 있다. 그러니까 환에 대한 베팅의 수단으로서 또 하나의 대안이 될 수도 있다. 그런 것도 한번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통 한 섹터의 산업이 상승하기 시작하면은 거기에 들어간 많은 섹터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반도체는 소부장이 있는데 이런 주식들의 투자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일단 저는 소부장 쪽에서 말씀을 좀 드리면은 앞서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는 사실 AI 칩과 관련해 가지고 핵심적인 섹터가 소부장으로는 뭐 굳이 얘기하면 주가 많이 올랐던 한미 정도가 있을 것 같은데 그거 외에 이제 핵심이 될 수 있다라고 한다고 봤을 때 뭐가 될 수 있냐면 온디바이스 AI 쪽 관련돼 가지고 테스터 쪽으로 이제 관련돼 있는 게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기존 제품이나 외국산 제품이 장악한 시장을 갖다가 이제 개척하는 쪽 뭐 그런 쪽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레거시 쪽이 가동률이 상승이 나오게 될 경우에 그 소재 업체들은 그러면 매출이 자연스럽게 증가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소재 관련된 쪽도 시간이 걸리더라도 자연스럽게 좀 고개를 들 가능성이 있다라는 측면에서 그쪽을 보셔야 될 것 같고 투자와 관련해 가지고 앞서 말씀드렸지만 현재 디램이나 낸드 쪽에 투자를 공격적으로 진행하는 분위기는 아니에요. 전공정 쪽으로 해서 그렇지만은 이제 그 필요성은 좀 느낄 수 있지 않겠느냐. 특히 이제 디램 공정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것처럼 그거를 갖다가 HBM으로 전환한 쪽이 많기 때문에 다시 디램 라인을 또 깔아야 된다. 이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굳이 넣자고 그러면은 전공정 쪽의 일부는 또 가능할 수도 있겠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상승 사이클에서 이런 기회를 잡으려면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이미 큰 폭이 지금 이루어진 상태잖아요. 그러면 지금부터 상승이라고 그러면 개인적으로는 AI 칩도 저는 더 상승할 수 있다고 봐요. 엔비디아도 지금의 어떤 상승의 기울기보다는 완만해질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추가 상승은 가능할 거라고 보지만 개인적으로는 AI 칩과 관련된 쪽에 그동안 집중했었다 그러면 이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레거시 쪽을 좀 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리고 레거시 쪽을 본다고 했었을 때는 여전히 뭐 삼성전자가 다른 업체들 대비해 가지고는 좀 하방 리스크도 제한되면서 유리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소부장 쪽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그런 쪽 섹터 한번 관심 보실 필요도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이오 기업들의 주가가 일제히 오르는 모습을 최근에 보여주었잖아요. 그래서 국내 바이오 섹터의 주가가 이렇게 오르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제가 경제온탑에 좀 오랜만에 나왔기 때문에 이제 이게 중간에 좀 붕 떠 있긴 했는데 제가 이제 다른 채널이나 방송을 통해서 항상 말씀을 드렸던 거는 23년하고 24년은 바이오 섹터가 근본적으로 좀 달라지는 모양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제 24년은 한국 바이오의 글로벌 원년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 대표적인 이유가 블록버스터급 신약 출현 가능성이 높아졌다. 근데 우리나라 회사의 단독이라기보단 그 외국 쪽으로 라이센스 하우스를 해가지고 개발을 해가지고 그 개발 단계 임상 3상이 끝나는 어떤 그런 그림이 나오게 되고 FDA 승인 신청이 들어가는 그림이 나올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뭐 유한양행이 지금 8월 20일 그때까지 기한으로 해가지고 3상 결과에 대해서 FDA에서 결정이 나올 거고요. 유한양행하고 오스코텍은 똑같습니다. 렉라자 플러스 리브리반트 병용 투여한 거에 대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알테오젠이 아마 9월까지 해가지고 머크의 키트루다 SC 제형 제품에 대해서 3상 결과가 나올 거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하반기부터 이제 판매 개시가 될 걸로 예정이 되어 있는 게 진펜트라라고 해서 셀트리온이 SC 제형으로 자가 면역 질환제를 갖다 개발한 게 있는데 미국에서 신약 승인을 받았어요. 아마 3분기 중반 후반부터 판매가 시작이 될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판매가 된다라는 거 의미가 있다라는 거고 이 경우에는 서정진 회장님이 매출을 갖다 최대 4조까지 목표를 이제 제시를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그 신약 개발돼서 FDA 승인받은 약 중에 매출
1,000억 원이 넘어가도 그건 굉장한 거라고 했었는데 뭐 제시하는 숫자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런 것들도 중요하고 이거 외에도 사실은 많은 회사들이 라이센스 아웃을 작년 말 연초에 했던 것들이 있거든요. 특히 요즘 ADC가 핫한데 ADC 쪽으로 얘기를 하게 되면은 리가켄 바이오 같은 경우는 그 링커 기술이 글로벌 탑티어급 기술이기 때문에 이쪽에서 지금 이제 라이센스 아웃 했던 것들이 어떤 식이든 결과가 나올 거고 올해 에이프릴 바이오가 또 라이센스 아웃을 또 몇천억짜리 한 게 있고요. 작년 말에 종근당이 이제 저분자 화물 쪽으로 해가지고 역시 라이센스 아웃을 한 게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임상 결과에 따라서 성과가 좀 나오면서 구체화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라이센스 아웃을 이미 해가지고 글로벌 일상을 진행을 하고 있는 회사 중에 ABL 바이오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도 이제 사노피하고 라이센스 아웃 했던 거는 ABL 301이라고 하는 파킨슨병 치료제 관련된 건데 그거 외에도 최근에 이제 콤파스 테라피틱스로 ABL 001 라이센스 아웃 했던 게 이상을 끝나게 되면 아마 패스트 트랙 적용해가지고 바로 이제 판매 신청이 들어갈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ABL 111이라고 해서 이제 위암 치료 쪽으로 해서 옵티보라고 하는 글로벌 1위 항암 제품하고 병용 투여하는 게 이제 또 게시가 됐거든요. 이런 것들이 또 진행이 되고 있다는 얘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유한양행이 그 지금 사실 저 얀센이거든요. 존슨앤존슨 쪽하고 같이 해서 렉나자를 갖다 글로벌 3상을 했듯이 이거 역시도 이제 효과가 있다라는 게 어느 정도 검증이 됐기 때문에 옵티보에서 자기네 약을 갖다가 이제 지원을 해가면서 진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온다. 여기에 더해가지고 중국을 지금 미국 시장에서 배제하려고 생물보안법이라고 하는 거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법제화 되진 않았어요. 이번에. 근데 생물보안법이 적용이 된다고 했었을 때는 CMO, CDMO 관련된 회사, 그러니까 위탁 생산 하는 회사 삼성바이오로직스나 바이넥스나 ST팜 이런 쪽에서도 수혜를 볼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맞물려 가지고 우리나라가 그동안에는 왜 바이오 하면은 항상 뭐 한 대더라 해가지고 수급으로 올렸다가 그냥 끝나는 그런 패턴이었다 그러면 이제는 글로벌 신약에 한 걸음 더 다가서고 또 다가선 정도가 아니라 결과물이 곧 가시화되는 그런 그림이 나올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이제 기대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지금 금리 관련해 가지고 이제 9월 금리 인하 확률이 80% 이상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최근에 나오는 지표들 놓고 보면은 사실은 저 개인적으로는 7월에 인하를 해도 무난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7월 인하를 얘기를 했었거든요. 사실 이거 박제되면 안 되는데 계속해서 돌아다니면서 7월 인하 얘기를 했었는데 아무튼 그 정도로 이제 금리 인하가 금리에 대한 피크아웃이 나오게 된다 그러면은 이쪽 바이오 같은 쪽에 이제 또 자금 플로우 같은 것들이 좀 유입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런 것들이 바이오 쪽은 앞으로 조금 길게 보고 투자를 해도 괜찮은 섹터가 될 가능성이 높다. 물론 종목 선택을 잘 해야겠지만요. 네. 그 라이센스 아웃을 하면 좋은 게 있나요? 라이센스 아웃을 한다라는 거는요. 일단 기술을 갖다 글로벌 제약사로부터 인정을 받았다는 얘기잖아요. 물론 중국도 뭐 어디 신생 회사라고 그러나 이런 데다도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거는 좀 가치가 상대적으로 디스카운트가 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다국적 제약사 머크, 존슨앤존슨, 뭐 MSD, 그다음 뭐 이런 회사들 있잖아요. 좀 빅파마라고 알려진 이런 쪽으로 사노피라든지 에로가 됐다라는 얘기는 그 사람들은 바보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라이센스 아웃 계약을 하게 되면은 계약금을 줘도 1, 20억 단위가 아니에요. 많이 주는 데는 1,000억 이상, 1,500억도 주고 적게 받아든 몇백억을 받아. 그 사람들이 뭐 돈이 남아가지고 그런 거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어느 정도 검증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기술적인 검증, 우리가 어디랑 한번 이런 라이센스 아웃을 했다라는 것만 가지고도 자금을 유치하는 것도 유리하고 그 다음에 차후에 다른 업체를 상대로 해가지고 기술 이전을 할 때 유리한 면이 분명히 있고 그리고 라이센스 아웃을 넘어서 정식적으로 그게 신약 개발이 되고 그 다음에 판매 승인이 돼서 판매가 돼서 로열티가 들어온다. 이럴 경우에는 회사 자체의 근간이 바뀝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이제 시장에서 제일 핫한 게 알테오젠이니까 알테오젠 같은 경우 지금 키트루다 SC 제형으로 지금 얘기가 나오는데 키트루다 시장이 30조예요. 근데 이제 그게 28년에 특허 완료가 되거든요. 특허 완료가 되면은 너도 나도 시밀러를 만들어내게 되면 시장이 많이 잠식이 되겠죠. 가격이 다운이 되고. 그래서 머크에서 지금 신약 개념으로 SC 제형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맥을 찾아가서 정맥에다 놓는 주사가 아니라 배나 이런 데 피하 지방에다가 주사를 놓는 거거든요. 이거는 차이가 자기가 직접 놓을 수 있고 그 다음에 1시간 맞아야 될 걸 한 10분, 15분이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편의성도 있고 그러면 이게 치료받는 사람들이 입장에서 몇 억짜리 약을 가지고 치료받는 사람들이 자기가 편한 걸 찾게 된다 그러면 당연히 이쪽으로 일정 부분 이상 넘어갈 거
아니에요. 50%만 잡아도 15조잖아요. 그죠? 그럼 거기서 예를 들어 가지고 50조에서 15조인데 거기서 로열티가 5%다. 그것만 해도 돈이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규모가 달라진다라는 거죠. 된다는 걸 전제했을 때 얘기예요. 안 되면 뭐 물론 다 없는 얘기지만은. 근데 현재까지는 SC 제형으로 개발을 했던 회사가 할로자임인데 할로자임 기술로 SC 제형을 개발했던 다잘렉스 같은 경우도 성공했고 일반적으로 봤을 때 항암제에서 실패를 한 사례가 지금 이제 할로자임 걸 써서 또는 알테오젠 걸 써서 없었기 때문에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니까 그렇게 된다고 했었을 때는 회사가 달라지잖아요. 그럼 그런 회사가 예를 들어서 라이센스 아웃 해가지고 거기까지 갔다. 그러면 그 돈 받아서 뭐 하겠습니까? 또 투자하겠죠. 그럼 거기서도 걔네들도 그 돈이 공돈이 아닌 이상 아무거나 잡지는 않잖아요. 똑같은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진짜 기술이 있는데 괜찮은데 돈이 없는 바이오텍을 인수를 하든 기술을 라이센스를 하든 이러면서 회사가 커지는 거죠. 그게 빅파마로 성장하는 하나의 베이스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라이센스 아웃이 중요한 게 라이센스 아웃을 정말 빅파마에다 했다라는 것만 가지고도 일단 빅 바이오텍이 될 가능성, 글로벌 바이오텍이 될 가능성을 어느 정도는 가지고 있다라는 잠재성을 보여준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국내에서만 이렇게 있다가 이제는 글로벌급으로 이제 성장하는 그런 회사가 된다라는 거죠. 해외에서도 이름을 알리는데 굉장히 효과적이겠죠. 우리가 머크랑 같이 협력해서 이런 일을 했어라는 것만 가지고도 하나의 큰 어필 효과가 나오게 되는 거죠. 다른 업체들하고 미팅을 하더라도. 그래서 이제 알테오젠 주가도 이런 이슈 때문인지 연일 19점을 경신을 했잖아요. 알테오젠은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제가 주가적인 측면을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는 그 알테오젠이 지금 가지고 있는 기술에 대한 부분들을 좀 설명을 드리고 판단은 본인들이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처음에 봤을 때보다 이미 30배 가까이 올랐기 때문에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머크의 키트루자 이제 피하 주사 제형 SC 제형으로 임상 3상을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그 결과가 9월 달이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게 나왔을 경우에는 그때부터는 이제 마일스톤 수령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빠르면 25년 말부터 판매가 되면서 일정 판매 금액대까지는 마일스톤을 받고 그 이상이 될 경우는 로열티를 받습니다. 이제 그게 회사가 달라진다는 거고 또 한 가지는 머크로만 했던 게 아니에요. 산도즈라고 하는 회사로도 했거든요. 근데 산도즈라고 하는 회사는 바이오 시밀러 업체예요. 근데 시밀러 업체에다 할 때 뭘 가지고 했냐면 다잘렉스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그거 SC 제형 개발로 해서 했어요. 그 시장도 10조 이상이 되는 회사 시장입니다. 그러면 이제 다잘렉스도 SC 제형으로 해서 지금 마켓의 90%를 지금 가지고 왔거든요. 기존에 그 정맥에다 놓는 거를 이 피하 주사제로 바꿔가지고 90% 정도 시장을 바꿔놨어요. 그러면 그 시장을 혼자서 독식을 하는 것 같다가 만약에 산도즈가 되면 산도즈도 또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 효과도 있을 거고 그럼 똑같이 로얄티를 또 받게 되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7월 달에 그 테르가제라고 해서 피하 주사제용으로 만드는데 사용되는 원료가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보톡스나 이런 거 맞을 때 통증 좀 완화시키고 뭐 이런 데 들어가는 품목인데 이게 이제 인간 사람의 몸에서 추출을 해가지고 만들어낸 거거든요. 이거가 이제 승인이 났어요. 품목 승인이 났고 관련해가지고 품목 승인이 났기 때문에 이게 이제 글로벌화될 가능성 역시 있고 관련해서 여기와 관련된 판권 계약도 조만간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요즘 또 이제 얘기가 되고 있는 거는 ADC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지금 시장에서 가장 핫한 트렌드 항암 신약 쪽이 ADC 쪽이거든요. 이게 표적 항암제라고 하는 건데 화학 항암제 같은 경우는 주사를 맞으면은 암만 공격을 하는 게 아니라 멀쩡한 정상 세포까지 공격을 해가지고 사람을 약으로 죽이잖아요. 사실은 치료를 한다 그러면서 암만 잡는 게 아니라 멀쩡한 세포까지 잡으니까. 근데 표적 항암제들은 말 그대로 암만 타겟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ADC 약도 SC 제형으로 이제 바꿀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허투 같은 경우는 이제 로슈가 칼로자임하고 독점 계약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이쪽 시장에서 허투 말고 또 하나의 빅 트렌드는 엔허투라고 해서 다이치 상교 쪽에서 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이쪽도 결국은 제형 변경을 예고를 했는데 문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할로자임이 독점 계약을 했잖아요. 그러면 SC 제형으로 가려면은 자기네들이 머크도 독자적으로 하려고 했었으니까 시도는 하겠죠. 근데 그게 안 될 경우에는 선택의 폭이 없어요. 알테오젠 기술밖에 없어요. 자기네들이 독자적으로 뭔가를 해서 성공한다면 모르지만. 그래서 이제 ADC 쪽으로 해가지고 기대감을 좀 갖고 있고요. 이 시장 역시 굉장히 크죠. 근데 이제 문제는 그게 안 된다 하더라도 알테오젠이 원래 ADC 그 표적 항암제를 개발하던 회사예요. 그래서 ADC 쪽에서 SC 제형으로 개발을 직접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는 다이치 상교라든지 이런 쪽에서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좀 생각이 많아질 수밖에 없을 거다. 그리고 7월 달에 이제 지난주에 나왔던 공시 중에 보면 치루제약이라고 하는 쪽에 라이센스 아웃을 예전에 한 10여 년 전에 한 게 있는데 그게 이제 허세틴이라고 하는 바이오 의약품이 이제 특허 만료가 돼서 시밀러로 지금 일단 라이센스 아웃을 했는데 그게
중국에서 판매 허가가 났습니다. 그런데 이게 의미가 있는 거는 그 마켓 사이즈보다는 제가 생각할 때는 알테오젠의 기술을 가지고 처음으로 상용화가 된 겁니다. 그건 되게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이 규모가 얼마가 됐든 간에. 이 얘기는 뒤집어 놓고 얘기하면 지금 현재 이 회사가 자회사 알토스를 통해서 진행하고 있는 게 아일리아, 시밀러 진행하고 있고요. 임상 3상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유럽 연합 쪽에서는 품목 승인 신청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사실은 이제 제형 제법 PFS 특허를 독자로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4개 회사 중에서 3가지를 갖다 독자적으로 가지고 있어가지고 특허 이슈를 갖다가 어느 정도 회피를 해가지고 먼저 들어갈 수 있는 회사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여기도 퍼스트 무버가 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이제 이거 말고 인성장 호르몬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키 안 크는 애들 키 키우는 거 이제 이게 보면 이런 쪽 아이들이 이제 제3세계에 많거든요. 그래서 시장이 그쪽에 많고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인도에서 아마 이주제형으로 해서 지금 임상을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요것도 하나의 포텐셜이 되고 있고 이건 브라질의 크리스탈리아라는 회사하고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말단 비대증 치료제 전임상 관련해서 성과 발표가 났는데 실제 신약보다 효과가 좋았다라고 나왔기 때문에 이런 포텐셜들이 알테오젠은 계속 남아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바이오주 최근에 꼽자면은 삼천당 제약 주가 또한 신고점을 달성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주가가 이렇게 상승한 이유는 무엇이고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상승을 처음 시작했을 때는 아일리아 시밀러 때문에 상승을 했고요. 퍼스트 무버에 될 가능성이 높다. 앞서 이제 알테오젠도 같은 맥락으로 설명을 드리긴 했는데 여기는 계약까지 진행을 좀 구체적으로 막 진행을 해서 유럽이라든지 캐나다 독점 계약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좀 더 다가선 거 아니냐. 그리고 이제 특허 관련해 가지고 미국 내에서 리제네론이라는 회사가 이제 개발하는 몇 개 회사들한테 특허 소송을 걸었는데 거기서는 리제네론이 이겼는데 캐나다 쪽에서 보니까 이 삼천당 제약하고 독점 계약한 회사가 합의를 했나 승소를 했나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삼천당 제약이 퍼스트 무버가 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겠구나라는 기대감이 많이 작용을 했고 여기에 최근에 추가 상승을 이제 하게 된 배경은 에스페스라고 그래가지고요. 이게 이제 요즘 비만 치료제 핫하잖아요. 근데 보통 비만 치료제도 다 주사 제형인데 이게 경구용 먹는 걸로. 그러니까 먹는 걸로 이제 비만 치료제를 이제 개발한다. 해가지고 이 에스페스 기술을 가지고 일단은 전임상까지는 끝난 것 같은데 요거 관련해 가지고 이제 기대감이 확 올라온 거죠. 왜냐면 노보노하고 일라이릴리 쪽 당뇨 비만 치료제 쪽이 시장도 폭발적이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제 핫해지게 되니까 관련해서 뭐 이게 2주 제형 나오고 이제 한 달 제형 얘기 나오고 막 이러면서 이제 커지는 분위기가 확장이 되다 보니까 주사로 맞고 그렇게 가는 건데 그게 먹는 거면 얼마나 더 편해지겠느냐 이제 이렇게 기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쪽 관련해 가지고 현재 개발이 완료됐다기보다는 지금 현재 세마글루타이드를 개발 중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쪽 관련해 가지고 최초로 개발을 한 거는 노보노디스크가 자체 기술로 개발을 했는데 동사가 이거를 갖다가 이제 또 역시 마찬가지로 삼성당 자체 기술로 제형 특허화를 지금 시도하고 있고 이게 될 경우에는 엄청난 시장을 갖다 또 가져갈 수 있다. 이런 기대감이 많이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어떻게 될 것 같냐고 물어보시면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워요, 사실은. 왜냐하면 지금까지 진행됐던 것들은 이제 미래에 대한 어떤 그림을 그려서 주가들이 상승을 한 거잖아요. 된다는 전제하에서 하는 건데 경구형 같은 경우도 단계로 임상 단계로 보면은 아직은 좀 이른 단계라는 거죠. 기대감이 많이 작용이 돼 있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아일리아 같은 경우도 아직은 이게 상용화되는 데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다. 제품 개발이 시간이 필요한 게 아니라 특허 때문에 아직은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퍼스트 무버로서의 가능성은 충분한데 여기서 주가가 더 크게 올라가려고 그러면 아무래도 경구형 쪽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더 나오는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다. 그게 뭐 라이센스 아웃이 됐든 아니면 임상 일상과 관련된 내용이 됐든 뭐 이런 게 좀 구체화가 돼야지 주가 추가 상승이 가능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바이오 섹터의 대표주라고 할 수 있는 게 셀트리온이잖아요. 셀트리온 주가 또한 꿈틀거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올 하반기 셀트리온은 어떻게 보시나요? 상반기는 합병단에 따른 노이즈, 그러니까 비용 발생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전체적으로 실적도 안 좋을 거고 약세가 계속된 모습이었는데 서정진 회장이 다시 경영 복귀하시면서 강조하신 게 신약, 바이오시밀러 업체가 아니라 이제 신약 업체로서 승부수를 띄우겠다라고 하고 지금 현재 미국에서 직접 영업을 뛰신다고 유튜브 채널에서 여러 번 보여주시더라고요. 저도 그걸 잠깐 봤는데 사실 저 정도 규모의 회사의 회장 되시는 분이 그렇게 직접 영업 뛰시는 경우가 흔치는 않잖아요. 그리고 이제 인플락시맙의 SC 제형인 그 진펜트라가 이제
승인이 났고 하반기부터 판매가 시작이 되는데 이게 신약으로 승인이 났어요. 시밀러로 승인이 난 게 아니라.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판매가 되면서 시장을 공략하느냐 이게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셀트리온은 시밀러 업체로만 평가를 한다 그러면은 싸지는 않습니다. 글로벌 시밀러 업체들 밸류에이션을 놓고 봐도 상대적으로 봤을 때 뭐 저렴하다 이런 구간은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시밀러 자체가 아무래도 지금 레드오션화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시밀러를 여러 개 출시한다고 해서 그걸로 인해서 밸류업이 된다 이렇게 기대할 수는 없고요. 안 싸요. 신약 업체로서의 변신을 시도하는 것도 그래서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실제로 그래서 이 진펜트라의 판매가 어떻게 되느냐가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이 제대로만 기대했던 것처럼만 판매가 된다고 하면 서 회장께서 말씀하신 그 수준까지 판매가 된다든지 그러면 주가는 분명히 한 단계 올라갈 거다. 근데 시밀러만 가지고는 사실 시장이 옛날 같지는 않습니다. 시밀러 시장이 그 블루오션은 아니에요. 실제로 일부 시밀러 같은 경우는 그 출시되고 나서 가격이 신약 가격 대비 90%가 빠져가지고 원신약 가격 대비 10%에서 거래가 되기도 해요. 그러면은 사실 거기서 마진 남기가 생각보다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셀트리온도 이 시밀러 쪽으로 출시가 앞으로도 계속 될 거예요. 그 졸레어 시밀러 이것도 최종 허가가 지금 났고 그 다음에 아일리아 시밀러 여기는 이제 약물 사용이 EC에서 승인 권고가 나기도 했지만 이런 것들이 최종적으로 나온다 해도 이것만 가지고 시장의 어떤 밸류를 맞추기는 쉽지는 않을 거다. 결국은 신약에서 승부를 봐야 될 거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를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증권사 전망을 보니까 올해 영업이익이 한 6,790억 정도 전망하는데 내년에는 1조 7천억, 후년에는 2조까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신약 효과라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된다 그러면 주가는 한 단계 오를 수 있다. 그러니까 해외 시밀러 업체들도 주가가 싼 편. 비교를 해보면 셀트리온의 현재 밸류가 그렇게 싼 편은 아니다. 그건 있어요. 그러니까 올해 실적 자체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상반기가 워낙 안 좋았었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분명히 있기는 하지만 하반기 실적이 올라온다 하더라도 그렇게 싼 편은 아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이오 주식하면은 투자에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아요. 낮은 실적은 물론이고 관련 용어들도 너무 어려워서 사업을 이해하기도 쉽지 않은 게 사실인데요. 바이오 주식 투자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투자를 하면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바이오가 투자하기는 사실 되게 어렵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도 막상 투자해놓고 나서 보면은 변수도 많고요. 문제는 뭐냐면 신약을 개발하겠다고 나선 개발자분들도 성공할지 여부를 자기들도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그 사람들이 틀렸고 잘못됐다가 아니라 될 가능성을 보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반드시 된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려운 거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다른 그 제품들 같은 경우, 다른 어떤 업종 같은 경우는 물건을 찍어내면 이거 얼마에 팔릴 수 있고, 그럼 뭐 몇 개 팔면 얼마 이게 계산이 나오는데 이건 나오는 게 없어요. 그래서 힘들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이오를 투자하신다 그러면은 일단은 누가 이거 좀 사봐, 좋다라고 얘기해서 투자하시면 절대 안 돼요. 반드시 본인이 검증을 해야 됩니다. 검증을 하는 데 있어서 바이오에 대해서 아는 게 없는데 어떻게 검증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사실 사업보고서하고 그다음에 증권사 리포트들 몇 개 읽어보시면 대충 어느 정도는 감이 잡혀요. 뭐 만들려고 하는 회사구나. 그러면 그 만들려고 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시장이 큰 시장인가? 예를 들어가지고 항암 관련된 거라든지 비만 관련된 거 굉장히 마켓이 크잖아요. 일단은. 근데 희귀병? 이런 거는 마켓이 클 리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확률적으로 봤을 때 또는 이제 투자를 한다고 봤었을 때 큰 시장을 지향하는 게 낫겠느냐 아니면은 작은 시장을 지향하는 게 낫겠느냐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고 또 투자할 때 바이오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돈이 들어가는데 돈이 다른 데서 가져올 수 있는 거는 제한돼 있어요. 왜냐면 매출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결국 돈을 조달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려면은 바이오의 가장 큰 리스크는 뭐냐면 한 1년 2년 투자하고 나서 보니까 증저한데 돈 없다고 뭐 시비 찍는데 이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투자할 때 현금 흐름을 좀 보셔야 돼요. 최소한 2년, 3년 정도는 그런 거에 대한 리스크가 좀 제어된 없다고 볼 수 있는 회사에 투자하시는 게 상대적으로 낫다. 그리고 그나마 좀 보시려고 그러면 이 사업보고서 같은 걸 뒤져보시면은 과거에 국책과제 수행이나 라이센스 아웃을 한 이력이 나옵니다. 그 라이센스 아웃 대상이 국내의 빅파마, 국내 제약사들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 거라도 있는 회사하고 없는 회사는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보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오너와 경영진들의 어떤 이력도 좀 체크할 필요가 있다. 진짜 바이오 쪽에 특화된 사람이냐라는 것도 좀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여기서 말씀을 드리면 그렇다고 해서 뭐 저희 명문대학교에서 이쪽 관련되어 있는 쪽에 뭐 가르치는 교수님이다 해서 반드시 성공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래도 이 경영진들의 이력은 좀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점이고 그리고 이건 제 개인적인 투자 성향이긴 한데 한번 임상을 실패하고 나서
나서 보통 임상이 실패되면 끝이 아니라 그걸 다시 재설계를 해서 또 들어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보통 투자할 때 이 재설계에 들어갔을 때 이제 시장 사이즈가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1차 치료제 시장이냐, 2차 치료제 시장이냐, 3차 치료제 시장이냐에 따라서 마켓 사이즈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도 저는 이제 가급적이면은 좀 재설계하는 쪽은 피하고 있고요. 단일 아이템에 올인하는 회사들 같은 경우는 이제 반대로 잘 됐을 경우는 엄청난데 또 안 됐을 경우에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저는 그런 쪽은 조금 조심하는 게 좋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신약 개발보다는 마케팅에 치중하는 회사들이 있어요. 회사를 막 알리고 이거 되면은 우리가 몇 조가 될 것이고 이렇게 하는 회사들은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이제 최근 시장 트렌드하고 좀 맞출 필요도 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비어게인이라는 얘기를 가끔 썼는데 그게 이제 뇌질환, B는 이제 브레인 쪽과 관련돼서 뇌질환 쪽. 그게 보통 보면은 뭐 요즘 또 대선, 미국 대선 보면은 어르신들이 나오셨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뭐 꼭 그래서 그렇다라기보다는 어쨌든 이제 인구 고령화가 되면 될수록 이런 부분들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뇌질환 관련된 거. 그 다음에 이제 올해는 우리나라 쪽에서는 별 큰 재미는 없는데요. AI 쪽 관련된 부분들, 그것도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 요거는 좀 시간이 좀 더 필요할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ADC 표적항암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GLP-1 이거는 당뇨 비만 치료제. 그리고 이제 내쉬 비알코올성 지방간 치료제 요즘 메쉬라고 하더라고요. 그 지방간 치료제라고 하는데 그런 쪽 관련돼 있는 쪽은 시장도 크고 그 다음에 치료제가 부재하거나 약하거나 이제 시장이 열리는 그런 쪽이기 때문에 한번 관심을 가져보실 필요 있다. 근데 이제 제가 아까 AI 쪽은 올해는 크게 부각되지 않을 거라고 작년 말부터 말씀을 드렸던 거는 작년에 워낙에 급하게 많이 올랐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 기대치보다 주가가 너무 과하게 올랐기 때문에 지금은 그 후유증을 좀 앓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공부하시는 차원에서 관심을 갖고 보시고 저쪽은 좀 충분히 좀 눌리고 시간이 좀 지나면은 다시 한번 관심 가져도 괜찮을 것 같다. 그래서 이 최근의 트렌드하고 좀 맞춰서 보실 필요도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차전지 주가가 계속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떤 이유에서 2차전지 주가가 반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나요? 올 상반기 내내 일단 성장이 정체가 됐었죠. 유럽 쪽 같은 경우는 이제 보조금을 축소하거나 또 독일 같은 경우는 중단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은 올 초에 이제 방전 이슈가 좀 터지다 보니까 전기차 이런 문제가 있구나. 여기에 더해가지고 IRA 보조금 관련해가지고 규정이 좀 강화되다 보니까 연초에 보조금 지급 대상이 되는 차종 수 자체가 작년에 42종에서 17종인가로 줄었어요. 그러니까 선택의 폭도 별로 없었고 여기에다가 전기차 쪽에 항상의 문제가 뭐냐면 보조금을 받아도 가격적으로 비싸다. 동급 사양의 자동차에 비해서. 그 중요한 게 뭐냐면은 고가차 같은 경우는 가격 때문에 저항을 받지는 않아요. 불편해서 저항을 받을 수는 있어도. 근데 이제 소위 보급형 차 같은 경우는 3천만 원짜리, 4천만 원짜리 차를 사는데 동급 사양인데 1,000만 원 차이가 난다. 근데 굳이 나만 환경을 생각을 해가지고 인프라 구축도 잘 안 돼 있는 전기차를 사겠다. 몇 명이나 되겠냐는 거죠. 가격 저항이 일단 크게 작용한 거고 또 하나는 인프라 구축의 문제. 이게 작년 말 올 초에 이제 미국이 혹한 때문에 전기차 방전 사태가 크게 일어났었잖아요. 충전소 앞에서 대기하다가 다 방전돼 버렸잖아요. 그 얘기는 LFP든 NCM이든 간에 충전소가 부족하다라는 게 확인이 된 거거든요. 그건. 또 한 가지 충전 속도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거죠. 충전 시간이 오래 걸릴 테니까. 이런 것들이 맞물려가지고 인프라에 대한 문제가 나왔고 그 다음에 전기차 하면은 사실 자료를 보니까 화재 위험은 전기차보다 내연기관차들이 더 크다는 얘기들도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전기차, 배터리, 리튬 딱 하면은 이미지가 안전성에 대한 이제 불안감, 폭발하는 거 아니야? 불나는 거 아니야? 이 우려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계속해가지고 시장을 좀 짓눌렀던 측면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3분기에는 에코프로의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데요. 에코프로 2분기 실적과 주가는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3분기 실적에 대한 전망치는 원래 올 초에 컨퍼런스 콜을 했던 자료 이 그림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전체적으로 상반기는 좀 안 좋을 것 같고 하반기에 회복이 될 것 같다라고들 이제 봤었어요, 다들. 그런데 지금 분위기는 3분기까지도 크게 좋아지진 않을 것 같은데 라는 뉘앙스입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시장에서 변화가 좀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이 실적 자체보다는 이 내러티브, 어떤 스토리 장세의 어떤 가능성을 조금 이제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배터리 업체로 놓고 얘기하면은 최근에 나왔던 기사들인데 노스볼트라는 회사로부터 납품을 받기로 했던 BMW가 배터리를 SDI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이유가 뭐냐면 수율 이슈예요. 수율을 못 맞추는 거예요. 그러면 노스볼트라는 회사가 유럽 그 배터리 업체 중에서 제일 잘하고 있는 회사라고 하는데
그 회사가 수율 때문에 BMW형 배터리를 SDI 쪽으로 넘겼다. 그것도 규모가 한 2조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 얘기는 뒤집어 놓고 얘기하면은 유럽 내 배터리 업체들이 생각보다 이렇게 잘하지는 못하고 있구나. 그리고 우리나라, 미국, 이제 유럽 쪽에 진출해 있는 배터리 업체들 같은 경우는 잘 경쟁되겠는데?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고, 여기에 또 더해가지고 르노형 배터리, LFP 배터리를 갖다가 최근에 LG 엔솔이 한 5조 원 정도 되는 규모를 수주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LFP 배터리를 수주했다라는 거죠. 우리나라 배터리 업체들은 LFP 배터리를 지금 양산을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이걸 수주했다라는 거는 기술적으로 항상 이제 LFP 쪽이 확산이 되니까 우리나라 업체가 힘들 거고 이 얘기를 했었지만, 이 경쟁력 자체가 많이 올라왔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특히 셀투백 방식이라는 건 이거 자체는 사실 지금 중국이 제일 먼저 개발했다고 얘기했고 상용화한다고 말은 했지만 아직 상용화됐다라는 건 보여준 게 없는데, 이번에 계약한 걸 보면 셀투백 방식이거든요. 그러면 이건 모듈을 제거하고 셀투백 방식으로 들어갔다는 얘기는 이거는 또 LFP 쪽에서도 경쟁력을 어느 정도 갖출 수 있다. 그리고 또 실제로 이제 이 유럽 내에서 LFP가 됐든 NCM이 됐든 간에 경쟁이 붙는다고 했을 때 중국 업체들이 배터리 수출을 갖다가 유럽이나 미국은 거의 불가능해지는 분위기고, 유럽 쪽으로 한다고 해도 이제 쉽지 않아지는 분위기가 된다고 했을 때는 결국 중국 업체들이 유럽으로 진출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진출을 한다고 그랬었을 때 공장을 세우는 것도 문제지만 수율을 잡아야 되죠. 수율 잡는데 생각처럼 쉽지 않다. 두 번째는 유럽연합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중국에서 보조금을 못 받죠. 정부에서. 보조금 이슈가 문제 없어지게 되는 거고, 세 번째는 여기서 그 유럽 내에서 생산을 하게 되면 인건비든 원재료비든 같은 조건 하에서 경쟁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런 환경이라고 하면은 우리나라 업체들이 생각보다 선전할 수 있겠구나라는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거죠. 유럽 그 지역 내에서. 그리고 또 하나 나왔었던 거는 ESS 배터리 수주와 관련된 건데, 미국은 27년부터 중국산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 업체들이 이제 현지 투자가 들어가 있는데, 지난 EU 인터배터리에서 그 삼성 SDI가 소개했던 SBB 1.5 요게 이제 조 단위 어떤 계약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것도 또 되게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일단 LFP 배터리가 됐던 NCM이 됐던 간에 ESS 배터리 시장에서 미국 내에서는 지금 중국산을 퇴출시키려고 하는 분위기고, 여기에 발맞춰서 우리나라 업체들이 그 시장을 이제 치고 들어가게 되고, 그 시장을 하나씩 LFP 쪽이든 NCM 쪽이든 시장을 장악해 나가기 시작한다고 그러면 이거는 ESS 시장을 갖다가 우리가 일정 부분 이상을 가져오게 되면서 혹한기 내지는 이제 캐중 구간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좀 상황이 조금 반전될 수 있는 여지. 근데 문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숫자로 꽂히는 건 올해가 아닙니다. 다 내러티브예요. 이런 것들이 내년 이후에 반영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기대감을 가질 수 있게 해준다라는 거죠. 그 여기에 더해가지고 보급형 전기차가 이제 출시가 시작이 됐죠. 우리나라의 EV3. 그 다음에 캐스퍼. 그 다음에 에퀴노스라고 하는 이제 GM에서도 나오게 되고, 시트로행에서도 2만 불 중반짜리 그 전기차 출시가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올 하반기 출시가 되면은, 예약 주문 받은 것만 지금 공식적으로 발표는 안 나오는데, 기아에서 EV3가 아마 11,000대까지 예약 주문 됐다라는 게 발표가 났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더 늘어나는 그림이 나온다든지 이러면은, 이쪽이 매출이 만약에 늘어나게 되면 전체적으로 이쪽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바닥을 어느 정도 다져주는 그림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그림들이 3분기에 대해서 실적적인 측면에서 턴어라운드 그 규모보다는 어떤 내러티브에 의해서 바닥을 잡아가면서 고개를 돌릴 수 있는, 여기에 이제 에코프로 BM 하면은 공매도 장고 두 개 회사 합쳐가지고 1조 5천억 넘을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또 같이 맞물려가지고 바닥을 잡고 돌아서게 되면은 상환 물량들 나오게 되고, 여기에다가 앞서 말씀드렸던 내러티브적인 이슈들이 한두 개 더 만약에 구체화되고 나온다면 생각보다 실적으로 바닥을 잡는 것보단 이런 내러티브로 좀 바닥을 잡으면서 고개를 들지 않을까. 그리고 업계에서도 여전히 하반기가 상반기보다는 그래도 나을 거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바닥은 어느 정도 잡아가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들어 에코프로 BM도 조금씩 반등하고 있는데, 에코프로 BM의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주가가 하락할 때는 어떤 주식도 고평가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앞서 얘기했던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사실 고평가냐 저평가냐 논란 작년에 내내 있었고요. 더 빠진다 안 빠진다 얘기 계속 있었고. 그러니까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는 이제 2차 전지 쪽이 캐중 구간 들어가면서 실적이 악화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밸류에이션 평가를 하게 되면 PER이나 PBR로 봤을 땐 정말 비싸죠. 올해 실적도 그렇고 내년 실적도 그렇고 돌아서는 속도 자체가 당초 기대했던 것보다는 못하기 때문에 고평가 논란은 당연히 나올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또 이제 에코프로 BM에 관련해서 이제 더 볼 수 있는 거는 상대적으로라고 말씀드렸죠. 이 재무적인 안정성, 그러니까 그룹사를 끼고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제 그런 논란도 좀 있을 수 있었고, 또 그래서 자금 조달 이슈가 계속 나왔었
왔었던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작년에 오버슈팅 했던 부분들, 그거에 대한 반작용도 분명히 있어요. 보통 오버슈팅을 하게 되면 또 그만큼 또 언더슈팅도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가 주 거래처가 포드인데, 포드가 또 자동차 메이커 중에서 전기차 쪽에 대해서 약간 좀 비우호적인 스탠스를 지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전방업체가 별로 이렇게 좀 이렇게 꼬리를 내리는 상황인데 이쪽을 좋게 볼 리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 때문에 복합적으로 좀 작용이 되고 있는 것 같다. 근데 이제 저는 지금 구간에서는 이런 것보다는 향후 어떤 스토리와 이벤트가 나올 것이냐. 앞서 말씀드렸던 내러티브 장세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 ESS 쪽 관련돼 가지고 또는 에코프로 BM이 지금 포드 쪽이 좀 어려워지니까 현대 쪽하고 많이 이제 협업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물론 이거는 이제 SK 온이 하니까 따라가는 그런 그림이 되는 거죠. 이제 그런 쪽 관련해가지고 이제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실적적인 부분은 2분기, 3분기 뭐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돌아설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런 아까 ESS 쪽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보급형 전기차 그 확산 속도라든지, 그리고 유럽 내에서의 어떤 추가적인 수주 계약,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좀 어떻게 작용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에코프로 BM은 거래소 이전 이슈가 있습니다. 올해 연내하겠다고 했었기 때문에 예전에 LNF 사례 이런 것들하고 맞물려서 봤을 때 이 많은 공매도들이 또 어떻게 반응을 할지 이런 것들도 좀 지켜볼 필요는 있다. 그래서 저는 고평가 논란에 대해서 너무 예민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는 2조 원 규모의 자사주 소각하는 강력한 주주 환원 정책을 발표하고도 주가 흐름이 지지부진했는데요. 포스코홀딩스 앞으로 흐름은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저는 2조 원 자사주 소각만 부각이 됐는데 이제 향후 3년간 해마다 2조씩 해가지고 6조 원의 자사주를 다 소각한다. 그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 11조 정도 될 것 같은데 하여튼 그 나머지는 아마 저기 EB 교환사채하고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거는 소각을 하고 싶어도 못할 것 같고요. 동시에 이제 자사주 또 매입을 1,000억인가 이번에 또 같이 발표를 했거든요. 이 얘기는 이 회사의 지배구조 자체가 아무래도 정부의 입김을 안 받을 수 없는 구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밸류업에 있어서는 굉장히 협력적일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었고, 이게 사실은 생각했던 거, 기대했던 것보다는 좀 늦게 나왔고 규모도 한 방에 해주면 좋은데 한 방에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아쉬울 수는 있지만 저는 하방 리스크는 이걸로 많이 잡았다. 일단 밸류업에 대해서 진심이다라는 건 확인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실적 관련해 가지고 2분기까지는 전년 대비해서 안 좋겠지만 증권사 리포트 기준으로는 3분기부터는 숫자가 많이 올라오는 걸로 지금 잡혀 있기 때문에, 특히 철강 쪽도 3분기 쪽에서 이제 회복을 좀 기대하고 있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주가의 하방 리스크는 잡은 것 같다. 그리고 이제 아르헨티나 염호 공장이 원래 2분기 말까지 준공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조금 뒤로 미뤄진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어쨌든 하반기 중에는 준공되고 가동이 될 것이고, 이게 이제 매출로 인식이 되기 시작을 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 FEOC 규정상으로 봤을 때 광물과 관련돼 가지고 디커플링 되는 거는 내년부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것들과 맞물려 가지고 보게 되면은 올 하반기 4분기 넘어가면서부터는 그쪽과 관련된 이슈들도 좀 부각될 수 있다. 그래서 지금은 바닥 잡는 건 맞는 것 같고, 여기서부터는 서서히 이거 역시 마찬가지로 좀 내러티브에 의해서 좀 움직일 가능성이 좀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포스코 퓨처엠의 2분기 수익성 1분기 대비 약화했다고 하는데, 이에 포스코 퓨처엠의 주가가 더 내려가지 않을까 불안하신 분들도 많습니다. 하반기 포스코 퓨처엠의 전망은 어떠한가요? 저는 전체적으로 지금 양극재 업체들 같은 경우도 뭐 2차 전지 쪽 관련돼 있는 좀 큰 섹터, 뭐 리튬이나 양극재 업체들 이런 쪽은 분위기가 비슷할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실적보다는 내러티브에 의해서 좀 움직일 것 같다라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고요. 2분기 실적 포스코 퓨처엠 크게 기대할 건 없을 것 같고, 컨퍼런스 콜 기준으로 했을 땐 3분기부터는 조금 그나마 좀 좋아질 것 같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여기는 전방 업체가 GM입니다. GM이 지금 전기차 판매에 대해서 강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고, 지금 연간 판매 목표치를 15만에서 20만 대 제시를 했는데 6월까지 판 게 5만 대가 안 됩니다. 그럼 하반기에 못 팔아도 15만 대 이상은 팔아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강한 어떤 드라이브 의지를 보여준 거 아니냐. 이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숫자 자체가 원래 제시했던 게 아니라 최근에 조정이 된 숫자가 이렇게 된 거거든요. 뒤에 단인 30만 대에서 25만 대로 줄였어요. 그럼 20만 대 이상은 팔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봤을 때는 하반기에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좀 많을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하고 에퀴노스하고 기아 EV3 이런 것 쪽에서 이제 보급형 쪽이 판매량이 늘게 되면
되면 오히려 이제 내러티브 장세를 연출하면서 주가의 어떤 흐름을 좀 이끌어 나갈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증자 가능성 얘기가 나왔는데 최근에 보니까 증자가 아니라 그냥 회사채 발행하는 쪽으로 가는 것 같더라고요. 뭐 어찌됐든 간에 여기는 모회사의 재무적 안정성이 어느 정도 돋보이는 회사이기 때문에 하방 리스크는 좀 제한될 것 같고 저는 오히려 이제 내러티브의 어떤 흐름에 따라 가지고 상방에 대한 기대감도 어느 정도는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분이 지지부진이나 2차전지 흐름에 많이들 지쳐가고 있는 것 같아요. 2차전지 주가의 바닥은 언제가 될지, 그리고 또 주가의 바닥의 신호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작년 말에 이제 방송이나 유튜브에서 말씀드릴 때 작년 연말에 주가 좀 반등하면 정리를 하고 올 1분기나 2분기 중에 주가가 쌀 때 2차전지 주식을 좀 편입하세요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더 빠졌어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좀 놀래기도 했고 한편 좀 내가 너무 건방지게 예측을 했나 하는 그런 좀 아쉬움도 좀 있고 했는데 저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실적이 돌아서면서 저는 바닥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거보다는 지금은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ESS 배터리와 관련되어 있는 어떤 이슈, 그다음에 유럽 내에서의 추가 수주, LFP 배터리 이런 쪽으로 해서 중국과의 경쟁, 그다음에 이제 소위 보급형 전기차와 관련된 이슈 이런 것들이 바닥을 좀 잡아주는 내러티브의 흐름이 좀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25년도 배터리 공장 본격 가동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사람들이 이제 생각하시는 게 배터리 막 찍어내가지고 뭐 막 뿌려낼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시는 분도 있고 또 한 가지는 그 배터리 공장이 도대체 뭐 팔리지도 않는데 어떻게 찍어내겠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수도 있거든요. 근데 아셔야 되는 게 전기차별로 차 종별로 배터리의 설계가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25년도에 배터리 셀 공장이 가동이 된다는 건 신차가 출시가 된다는 얘기거든요. 뒤집어 놓고 얘기하면 신차 출시 모델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그게 많이 안 팔릴 수도 있고 그런 어떤 리스크는 분명히 있지만 어쨌든 25년도부터는 배터리 공장들이 본격적으로 가동이 된다는 얘기는 신차 출시가 그만큼 많아진다는 얘기니까 그런 내러티브하고 같이 맞물려서 놓고 보면은 그래도 바닥은 좀 잡아가면서 고개를 돌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가질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8월 달부터 그 지금 예정이 되어 있는 거는 그 LG에너지솔루션에서 46파이 배터리 원통형 배터리 양산을 지금 예고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앞서서 이제 주가가 부진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배터리의 안정성에 대한 의문, 이제 의구심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양산이 본격화된다고 그러면은 수율도 맞춰지게 되고 하면서 커버를 좀 해줄 수 있고 또 이게 본격화될 경우에는 원가 절감 효과하고 그다음에 효율성을 좀 부각시켜줄 수도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2차 전지의 어떤 센티를 좀 개선해 줄 수 있는 요인은 될 것 같다. 반면에 저도 사실 그게 어느 정도 여파를 미칠지 모르겠지만 약간의 찜찜함은 트럼프 피격 사건 그러면서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잖아요. 트럼프가 얘기하는 아젠다 47이라고 하는 거 그 안에 보면은 이제 전기차 의무 판매를 갖다가 폐지를 하고 그 보조금 같은 거 없애고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와 있는데 그거를 당선이 됐을 때 100% 이행한다 뭐 이런 거는 저는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은 안 하지만 그래도 이게 센티적으로 봤을 때는 바이든이 될 거야 보다는 트럼프가 될 거야 그러면 그것도 센티적으로 약간 늘릴 수 있다. 그래서 요 둘이 좀 상충이 되면서 좀 부딪힐 것 같다는 생각은 좀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들이 선거 추이에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부분이 2차 전지가 바닥을 잡고 좀 반등을 세게 주느냐 아니면 좀 반등의 속도가 완만해지느냐 그런 거는 조금 영향을 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좀 해봐요. 2차전지 관련주에 투자하신 분들은 대부분 고점에 투자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어떤 전략을 가지고 투자를 이어가면 좋을까요? 작년 말 연초까지만 해도 제가 2차전지 섹터에서는 동박하고 전해액 쪽을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지금은 대형주를 팔아가지고 넘어가시라고 하기에는 가격적으로 봤을 때 좀 애매해진 구간이 된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바닥을 좀 잡아간다라는 느낌을 좀 개인적으로 하고 있고 그게 이제 실적에서 나올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최근 분위기는 실적이 아니라 내러티브에서 나올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뭐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박하고 전해액 쪽에서는 하반기에 어떤 시기든 간에 좀 저점에서 사놓으면은 기회는 분명히 줄 것 같다라는 생각은 좀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제가 투자하는 패턴 자체가 작년에도 그렇고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게 2차 전지 한 섹터가 아니라 반도체, 바이오, 조선, 방산, 여기에 우주항공. 근데 이제 요즘은 우주항공을 이제 그냥 방산으로 붙여버리기 때문에 뭐 그쪽은 크게 확산을 안 하더라도 어쨌든 좀 전 포트폴리오 전략으로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 하반기에 누가 되든 어쨌든 반도체 쪽이나 바이오나 조선, 방산은 다 괜찮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여전히 포트폴리오 전략을 계속해서 제시를 하고 있고요. 만약에 2차 전지 올인을 해가지고 물려 계신다라고 하신다 그러면은
보유 종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셔가지고 이 회사가 캐즘 구간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회사라고 확신이 드는지, 재무적인 안정성, 그 다음에 이제 시장에서의 어떤 기술적인 우위, 캐파라든지 여러 가지 또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좀 고민을 좀 해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런 것까지 감안을 해봐가지고 다른 거하고 좀 비교를 해보셔라. 예를 들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섹터가 특정 한 종목이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포트 분산을 조심스럽게 해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고, 지금 저는 바닥을 잡고 돌아서는 구간이라고 했지 이게 본격적으로 상승 구간이라고 저는 아직은 생각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런 거 저런 거 필요 없이 난 장기적으로 볼 거야 라고 하면은 사실 2차전지 대형주도 여기서 돌아섰을 때 얼마까지 갈 건지, 언제 이만큼 올라갈 건지에 대해서는 당장은 모르지만 시간이 좀 필요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뭐 확신을 갖고 계신 분들한테까지는 제가 조언 드릴 입장은 아닌 것 같고요. 그렇지 않고 조금 다변화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계신다라고 하면은 조금 분산에 대한 것도 생각을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그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